1950년에서 1962년 사이에 발표한 정신증 환자와의 정신분석 작업에 관한 8편의 논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두 번째 사고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그 책의 마지막 논문은 논평으로서 정신증 환자들에 대한 그의 작업에서 이끌어낸 결론들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다. 그것은 1962년에서 1967년 사이에 저술된 것인데, 비온은 그 시기에 클라인 학파에서 차후기 비온 클라인 학파로 옮겨갔다. 그는 궁극적으로 최초의 동인으로서의 역동에 기초한 논리적 실증주의와 현대 프로이트 학파와 클라인 학파가 기초해 있는 확실성의 자리에서 불확실성의 자리로, 즉 O로 옮겨갔다. 그때 그는 이미 다음과 같은 새로운 초이론을 위한 도구들을 형성한 상태였다.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알파 기능, 알파 요소, 베타 요소, 변형이론, 욕동을 대상들 사이의 LHK 정서적 연결들로 재배치하기, 현재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의 관계를 위계적이거나 연대기적인 것이 아닌 동시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즉 PS, D, PSD로의 이동, 그리고 O 안에서, 그리고 O로부터의, 그리고 O를 향한 변형. 비온이 두 번째 사고를 출간한 1967년에는 경험에서 배우기, 정신분석의 요소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는 책인 변형을 이미 출간한 상태였다. 그는 논평이라는 논문을 쓸 때까지 이전에 쓴 글들을 갱신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고에 담긴 주제들에 대한 요약.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가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세컨드 토트라는 책인데, 이 책이 173쪽에 달하는 상당히 그렇게 큰 책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잘 정치하게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논문들이 한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 여러 개의 논문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정신증에 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깊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온이 1967년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차후기 비온 클라인 학파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비오니안 포스트 클라이니언. 그러니까 클라이니언, 당초의 클라이니언들이 후기 클라이니언 학파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비오니안이고 포스트 클라이니언이다. 그래서 이미 클라이니언 세대, 후기 클라이니언 세대 그 너머의 비온 클라이니언의 새로운 세계다 해서 비온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시기를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 아마 번역한 내용 속에 궁극적으로 최초의 동인으로서의 역동에 기초한 논리적 실증주의와 현대 프로이드 학파와 클라인 학파가 기초에 있는 확실성의 자리에서 불확실성의 자리로, 즉 O로 옮겨갔다.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클래식한 정신분석이나 클라인 학파나 모두가 역동 중심에 이런 역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동인으로서의 역동에 기초해 있다. 이게 공통이죠. 그리고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공통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여기서 비온이 얘기하는 세계는 확실성의 자리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의 세계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 실증주의와 확실성은 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식어로 붙는 것 자체가 최초의 동일로서 역동에 기초한도 이 두 가지에 붙어줘야 되고, 그리고 현대 클라인 학파와 현대 프로이드 학파와 클라인 학파의 기초에 있다는 것도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이 논리적 실증주의와 확실성의 자리 이 두 가지를 수식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수식어를 이거 분리해 놔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영어 원문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logical positivism and certainty of modern Freudian and Kleinian thinking.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수식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확실성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상상 속의 쌍둥이. 상상 속의 쌍둥이에서 우리는 충실한 클라인 학파로서의 비혼을 본다. 또한 분석가 대신에 상상 속의 쌍둥이를 사용하는 미로와 같은 피분석가를 특별히 예리하게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본다. 피분석자가 무의식적 환상 안에 간직하고 있는 태어나지 않은 쌍둥이를 포함해서 상상 속의 쌍둥이 양성부를 구성하는 많은 페르소나들을 밝혀낸다. 상상 속의 쌍둥이는 또한 그의 통제 아래 있는 뒷가슴을 나타낸다. 사례에서 비오는 분석 초기에 그들 사이에 반응들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침체 상태가 있었다. 분석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피분석자의 느낌과 분석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에 비오는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한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는 류마티스를 앓고 있는 한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불평하고 있는 신경증 환자인 것 같아요. 나는 그녀에게 아미탈이라는 항우울제를 사서 먹어보라고 충고해준 다음에 그녀를 떠나보내겠어요. 나는 이것이 그가 나와의 치료에 대한 압축된 서술인 것 같다고, 다시 말해서 그가 나와의 치료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의 연상들은 대부분 진부한 것이었고 정보적 가치보다는 아미탈 효과처럼 수면제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으며 자신의 정서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보완된 것이었다. 그의 행동 안에 특이한 연상, 해석, 연상의 리듬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리듬은 나 자신이 그로 하여금 나의 불평을 가볍게 회피하도록 그를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증오들을 완화시켜주는 그의 쌍둥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이 세 역할 중에 어느 것과도 동의할 수 있었다. 그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 변화는 허를 찌르는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비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내 사례에서 성취한 능력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을 요하는 또 다른 문제들을 드러냈고 새 환자는 그 문제가 늘 거기에 있었다고 느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은 인식 능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번 퇴행은 다음에 세 가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진술될 수 있었다. 심리적 발달로 인한 인식 능력의 증가, 증가된 능력 덕택에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부모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심리적 발달과 관련된 생리학적 발달. 나는 각 사례에서 시각이 새로운 감각기관의 숙달이라는 문제를 산출하는 것을 환자가 느낀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정신의 발달이 시각 능력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오이디푸스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과 짝을 이루고 있었다. 비오는 그의 길고 압축된 해석이 극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한다. 상상 속의 쌍둥이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솟아나는 불안으로 구성된 무시무시한 괴물의 내적 대상들을 단번에 밝혀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부모의 성교와 부모 각자에 대한 환상 속의 공격의 결과로 태어나지 않은 쌍둥이에게 손상을 입힌 것을 해석한 것이다.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음으로 해서 비오는 환자의 파괴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재구성된 부모를 담는 신뢰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었다. 환자는 정상적 발달에 따르는 치명적 대가인 거세 불안을 두려워했다. 그가 나중에 분석적 대상 그리고 오라고 부른 그 순간에 환자가 느끼는 불안에 대한 윤곽을 본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감각, 언어의 상호작용이 지닌 리듬을 관찰하기, 신화, 남근적 오이디푸스 신화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구강적 오이디푸스 신화, 열정,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참여하는 그의 열정이라는 삼자 관계를 통해 이것을 탐지하는지를 본다. 그가 처음으로 환상 속의 쌍둥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본다. 그는 이 개념을 비정신증적 인격으로부터 정신증적 인격을 구별하는 데 적용한다.
그것은 또한 그의 양한적 시각과 역전 가능한 관점이라는 개념들의 기원인지도 모른다. 그가 환자가 시각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탐지한 병리적 자율성이라는 생각은 흥미롭다. 논문 환각에서 그는 정신증 환자가 신경증 환자와는 달리 감각기관을, 특히 시각기관을 매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비오는 자신을 고도로 깨어있는 관찰자인 동시에 분석적 틀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서 제시한다. 그는 정의 안에서 엄격하고 명료하게 해석하고 역정이 실제로는 몽상을 사용해서 암시적으로 해석한다. 나중에 기억과 욕망을 포기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환자로 하여금 분리하고 개별화하며 편집, 분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해석을 통하여 열렬하고 결의에 찬 동기를 갖고 있었다. 그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 개념을 발견하기 위해 프로이트 학파, 클라인 학파의 실증주의의 거품을 깨고 나온다. 정신분열증 이론에 대한 언급.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종합인데 상상 속의 사람들 여러분들 이걸 다 원문을 읽지 않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씩이라 좀 나누어 가보죠. 여기서는 아마 1950년의 논문이에요. 그 당시는 철저한 클라인 학파로서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라인 학파의 해석 기법을 10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의 이 요약된 내용만 보면 어때요? 처음에 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해석이 제대로 기능을 했나요? 기능하지 않았나요? 계속 불편해 했었던. 해석을 하는데도 해석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저항을 더 심화시켰죠. 수면제 먹는 것 같은 상태, 애매한 상태, 그리고 계속 지루한 것들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치료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환자가 좋아졌어요. 그래 저항을 어느 순간에 내려놨어요. 근데 그때 해석한 게 쌍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그 해석이 절묘해서 이런 큰 효과가 있다고 지금 여기서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비원의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보통 현대정신분석이나 자아심리학자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사이카틱한 환자는 해석을 통해서 치료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해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저항을 강화했을 거라는 건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보통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해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숱하게 실패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쌍둥이 해석을 한 이후로 이분이 조금 더 저항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해석의 효과라고 발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거보다는 애써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이분에게 진심이 전달돼서 이분을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화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진심.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분을 돕고자 한 정신이나 결국은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해석을 한다고 했지만 또 이 사람이 반복해서 저항을 하더라도 그대로 또 수용하면서 또 똑같은 이 반복되는 자기도 해석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쌍둥이처럼 자기의 불안한 것, 자기 잘 해결되지 않은 것을 나도 반복하고 저 사람도 반복하는 이런 어떤 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이분이 자기를 해칠 사람은 아니고 안전하게 자기 얘기를 그래도 들어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론화한 것은 뭐예요? 이 담아내기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는 그때 해석의 힘으로 봤지만 이 내담자를 담아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보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걸 해석의 효과로 여기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측에서 본다면 비혼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 환자가 정서적으로 자기를 공감해주는 대상으로 비혼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고 비혼이 안전하게 자기를 그래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해석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비혼의 태도, 치료 세팅 이것이 이분을 변화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사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를 잡을 때 그 사례를 발표자가 얘기하는 어떤 그 현상 자체는 이분이 틀림없이 그 정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 자체, 그 왜 그런 효과가 났을 것인가는 꼭 발표자 얘기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느껴요. 그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교시 했던 그 1호, 융의 1호, 2호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생각하면은 여기서 비온이 했던 그 산 속의 쌍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1호, 2호의 서로 간의 어떤 교류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갖다가 연장할 것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아주 재밌는 어떤 이해예요. 또 말하자면은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그 상담자가 또 치료자가 반응할 때 예를 들어서 의식의 수준에서 반응을 한다라면 사실은 그냥 겉도는 이야기 될 수 있지만은 무언가 무의식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반응을 했다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혼이 발견한 것은 그 내담자의 혼자의 어떤 이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 좋습니다. 여러 각도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같은 케이스를 놓고 그래 우리가 집단 슈퍼비전을 하게 되면 아주 재밌어요. 같은 사안 놓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각각 달라요. 그것이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여러 에스펙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클라이언 방식의 해석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기억과 욕망, 언더스탠딩을 다 포기하라고 비혼이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이론이 나오기 이전 상태에서 최초의 어떤 사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내담자를 돕기 위한 열렬한 동기가 있다고 열렬하고 견의에 찬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디사이어가 굉장히 큰 케이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론대로 한다면 이걸 어쩌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를 이분은 그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했었고 그걸 성공 사례로 발표한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비혼의 이론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이 책에서 여러 논문이 있지만 나중 이론에서 본다면 이걸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거의 것들이 과거의 그 논문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는 과정 속에서 비혼을 조금 더 초기, 중기, 후기의 비혼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